갑소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어. 이게 무허가거나 미등기야. 무허가 미등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게 되면 건물에 등기부가 있어야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지.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가 다른 사람 Y에게 낙찰되고 건물은 이게 미등기 건물은 갑의 소유로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토지의 건물이 있었잖아. 미등기 건물이 있었잖아.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거죠. 따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 지상 건물을 위하여 토지의 낙찰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자 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이게 무허가 미등기야.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매각 대상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지.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거죠.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잖아.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죠. 토지만 매각 대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토지만 매각 대상일 때 이거를 내가 만약에 Y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았는데 자, 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여기 위에 그때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건물이 존재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이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의 사건이 성립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 제시의 건물이 있었어. 미등기 건물이 있었어. 그러면 토지 낙찰자는 그 지상 건물을 철거 못한다는 얘기죠. 30년간 지로나 받아먹는 존재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법정의 사건이 성립하는.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여기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들어서서 그럼 이 건물을 위한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이미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그때는 법정의 사건에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지. 왜 그렇습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을은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겁니까? 을은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거야? 아니지. 건물이 있는 부지를 담보로 잡은 거잖아. 내가 담보로 잡는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잡았다.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칙으로 돌아가서 이 지상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법정 사건이 성립하게 되면 토지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간 지로나 받아먹는 존재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토지만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지상 건물을 위해 법정상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지. 뒤에서 법정상권의 효력 관련해 가지고 다시 경매 절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나중에 살펴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어도 법정상권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을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완성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어. 여기다 골조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성돼가지고 토지가 낙찰됐을 때 이 완성된 건물이 존재할 때 이 완성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도 대법원 판례는 전합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법정 사건이 장차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성립하려고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장차 어느 정도 이 토지에 어느 정도 어느 규모의 건물이 들었을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로 공사가 진전되었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공사가 완성된다면 장차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의 사건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갑의 땅에다가 을이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갑의 땅 위에 건물은 없었는데 지금 여기다 골조 공사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골조가. 그 골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골조 공사가 있으면 이 땅 위로 건물이 들어서겠죠. 건물은 없었잖아. 저당을 설정해서 건물이 없었잖아. 그러나 저당권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담보로 잡는 이 토지에 앞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담보로 잡은 거지. 담보 가치를 나대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장차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 낙찰자가 대금 완납할 때까지 공사가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외곽으로 도시 외곽으로 가다 보게 되면 가든식 식당 이런 거 있죠. 가든 식당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해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입니까?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이에요? 외기 차단성 요건을 갖춰야 그 다음부터 건물이지. 외기 차단성 요건.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건물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면 벽체까지가 쳐져 있으면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창틀이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여기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전기수도 이런 것들이 설비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까지 되면 벽체까지만 쳐져 있으면 이게 건물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시내 외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여기서 건물이 미완공, 미완성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벽체가 다 쳐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준공검사를 받고 이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이게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위안성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마련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건물은 건물이잖아.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이 토지를 낙찰받는데 이미 내가 매각되고 완납하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정사건이 성립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나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가든식당 짓다가 만 건물,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지료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가, 장차 이 토지 위에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었을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사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그 토지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미완성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아. 그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미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건물 공사가 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골조 공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토지에 이런 정도의 건물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된 거 아닙니까? 그런 법정의 사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 건물 위에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완성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골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즉 앞으로 이 저당 토지에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토지를 어느 정도 깔고 앉을 정도로 건물이 들었을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되었다고 한다면 장차 완성될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 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갑소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저당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이 구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이 토지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졌습니다. 나중에 경매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토지를 Y가 낙찰받고 이 신축 건물은 갑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 건물, 갑의 신축 건물을 위하여 법정 상권을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에는 이 저당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묻지 않고 여기서 이 신축 건물을 위하여서도 법정 상권이 성립한다. 법정 상권이 성립한다. 단 구건물을 표준으로 성립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당권의 모습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한 것인가? 토지에 대해서만. 아니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모두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저당을 설정한 것인가?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토지에도 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을 설정하고 토지와 건물 양자에 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 진 경우,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나중에 토지가 경매로 매각돼서 토지가 Y에게 낙찰된다 라고 하고 건물은 갑의 소유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결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렇다라고 했다. 이제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렇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럴 때는 그때는 대법관 전원이 모두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잠깐 논리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부에서 판단합니다. 민사 1부, 민사 2부, 민사 3부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3명 내지 4명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 전원이 만약에 이게 민사 3부다라고 민사 3부의 소속 법관 전원이 3명, 4명이 원고 말이 맞다, 피고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원고 승소 판결 또는 피고 승소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느 한 사람은 원고 말이 맞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피고 말이 맞다라고 하고 그럼 이게 그 부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잖아. 어느 법관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단 말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거야. 여러분 전원합의체 판결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탄핵 심판할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TV로 중계했었죠. 거기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전원이 다 나오잖아. 법대에 다 나왔잖아.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 전원이 다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에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할 때 이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갑니다.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에는 된다라고 했다가 된다라고 했던 것을 태도를 바꿔서 안 된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된다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종래 판례 태도를 바꾸고자 한단 말입니다. 바꾸고자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야 됩니다. 종전에 있던 대원 판례를 바꾸고자 한다면. 최근에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여기서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이건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임야의 투자기법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요 누가 분묘에 관한 제사 주재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분묘에 대하여 이장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그래. 아니면 내가 분묘에 대하여 불이익 청구소를 하려고 그래. 분묘를 파옮겨라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그럴 때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제사 주재자하고 해야 돼. 제사 주재자하고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 소송을 할 때도 제사 주재자하고 해야 돼. 제사 주재자가 아닌 사람하고 협의를 하면 무효야.
제사 주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소각하야. 제사 주재자하고 해야 하고, 제사 주재자가 아닌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합의는 무효야. 제사 주재자하고만 하면 되고, 종중문중의 어르신이나 종중문중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 그럼 내가 분묘에 대한 것을 내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사 주재자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 아닙니까? 전에는 제사 주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장남이 적서를 부문하고 장남이 제사 주재자로 되고,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로 되고, 종래에 이렇게 호주 승계 개념 이런 식으로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남자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여자가 제사 주재자로 될 수도 있다, 이거였거든요. 며칠 전에 5월 10 며칠인가 이때 돼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 아버지가 여기서 이혼하고 딸을 결혼해서 재혼했습니다. 그 재혼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제사 주재자가 누구로 되는가에 대해서,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제사 주재자가 되잖아. 딸들이 있단 말고 딸들이 여기서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는 남자가 꼭 우선시킬 이유가 없다. 옛날처럼 남계 혈통으로 쭉 이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들 없이도 그냥 딸만 있는 집도 있잖아. 그 남녀 간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의 차별을 이거 폐지하고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다. 그럼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새롭게 판례가 정해진 거죠. 이럴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당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묻지 않고 이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이 성립하지만 구 건물을 표준으로 법정사건을 성립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저당권의 모습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냐에 따라서 법정사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새롭게 판례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지. 종전의 견해를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전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더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을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에 있는 토지에서 토지만을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을을 보세요. 얘는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겁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담보로 잡은 겁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담보 잡았지. 처음부터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대를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니니까 이 건물을 위하여 건물의 존재를 내가 담보로 잡는 토지는 이 건물의 부지다. 건물이 존재하는 부지다. 라는 걸 알고 담보로 잡았으므로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했으므로 법정사건 성립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정사건 성립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얘가 법정에서 신축 건물에 법정사건 성립하지만 성립은 하기는 하지만 구 건물을 표준으로 성립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구 건물이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법정사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가 을의 것이고 건물은 갑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을은 이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없어. 갑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정시장권이라는 권리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 됐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정의 사건 제도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보세요. 토지가 이만큼인데 건물이 이만큼이다. 이거 을이다. 이건 갑의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토지 전부가 갑의 건물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지. 이때는 법정 사건의 범위가 토지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바꾸겠습니다. 토지가 이만큼 300평대, 건물은 요만큼이야. 이건 토지는 을의 것이고 요 건물은 갑의 것이야. 그럼 이 갑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을은 갑의 건물을 철거 청구 못한다는 얘기지. 갑의 건물을 철거 청구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데 이 토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시효권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보호하겠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시효권의 범위가 이 토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건물의 존속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정사건이 인정되고 이 나머지 이 부분에는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의 토지 사용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건물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만 인정됩니다. 반 미터, 0.5미터. 왜 그렇게 인정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민법을 보게 되면 경계선 부분에 건축거리 제한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토지는 갑의 토지이고 이 토지는 을의 토지입니다. 그럼 경계가 이렇게 됐을 때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서 특별히 얼마를 띄워라 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요 정도는 띄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얼마? 반 미터 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을이 여기다 건물 짓다라고 하면 여기다 을도 반 미터 띄워야 되고 갑도 반 미터 띄워야 되고 이렇게 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1m의 간격은 세우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세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먼저 건물 짓는 사람이 갑이 먼저 건물 짓을 때 경계에 딱 붙여졌어. 그럼 얘는 건물 짓을 때 이만큼 띄워야 되잖아. 누가 먼저 건물 짓는가에 따라 하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누가 먼저 짓든지 간에 경계로부터 반 미터 거리를 띄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시내 중심가에 땅값이 비싼 데 가보세요. 그 건물과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지. 중심사고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건폐율이 90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건물과 건물이 딱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붙어있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 가서 보세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이 1m 간격이 딱 있을 겁니다. 그럼 1m 간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1m 사이에 중간에 선을 그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이 사람 거고 이 땅은 이 사람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경계선 부분의 건축거리 제한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거리를 띄워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사건에 보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경계로부터 요게 얼마? 반 미터. 반 미터까지만 법정사건의 범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시킵니다. 여기다가 구호 건물이 만약에 구호 건물이 이런 기와집이었었어. 이게 저당을 설정할 때 옛날에 있는 건물이 이 토지에만 저당을 설정했어. 그럼 토지에 저당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구호 건물의 토지 사용권의 범위도 건물 전부지. 신축 건물의 토지 사용권의 범위도 건물 전부지. 구호 건물을 표준으로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신축 건물 전부를 3층짜리 다가구주택 전부의 이 토지를 위하여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세요. 구호 건물은 300평 가운데 요거야 요거 구호 건물이야. 이거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건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구건물을 표준으로 하니까 법정의 사고는 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그 말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신축 건물이 이렇게 인정된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법정의 사고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얘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더 크게 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건물을 표준으로 하는 토지사용권의 법은 여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타인의 토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이건 뭐 이렇게 된 이 부분 뭐야? 이거는 철거 대상이지. 구건물을 표준으로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나 자 후자로 갑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 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가지 다 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서 공동저당을 설정했다 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이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건물이 공동저당 설정,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철거됐으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다 저당권 설정했어. 건물이 철거됐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고. 저당 목적물이 없어졌잖아. 이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저당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직접 지배 대상 물건이 없어졌잖아. 그거 어떻습니까? 물건도 없어지는 거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저당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없어진 거야. 그럼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철거되면.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새 건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신축 건물에 저당 효력이 미칩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지? 안 미치지. 왜? 얘가 담보로 잡은 건물은 이 건물이지 신축 건물이 아니라고. 그럼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남아있는 거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남아있으니까 얘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건물은 담보로 설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로 매각될 거 아니냐고요. 이 경우에도 신축 건물을 위하여 법정의 사고 성립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을 설정한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을이 갑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게 1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4억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으로 토지에도 4억, 건물에도 4억 저당권 공동저당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공동저당을 설정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가격은 얼마, 건물 가격 자체는 얼마, 토지 가치로 얼마 담보로 잡고 건물 가치로 얼마 담보 잡아서 돈 4억 빌려준다.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10억 상당 되니까 10억 상당 되니까 이 두 개를 담보로 잡고 돈 4억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자야 후자야? 하나하나 따져서 얼마 빌려준다 이렇게 합계 4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뭉뚱그려 4억 빌려주는 겁니까? 후자지. 뭉뚱그려 4억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가치로 보고 4억 빌려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철거했어. 건물 철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토지만 남는 거지. 토지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나대지잖아. 나대지의 가치로 건물에 부지였던 토지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것이 나대지로서 다시 담보 가치가 다시 살아나잖아. 이게 토지가 나대지로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나대지가 경매로 매각된다고 하면 나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얘가 만족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 신축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 사건 성립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담보 잡은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가 침해되는 거지. 돈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 사건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면 이거요,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전 분석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전 경험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예.